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안동까지 덮쳤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동시 전 시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고속도로와 철도 통행도 중단됐습니다. 먼저 심가은 기자 리포트 보시고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무 사이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불길이 산 능성을 타고 빠르게 퍼지고 살수차와 헬기까지 동원해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로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으로 산불이 옮겨 붙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 안개면에서 시작된 불이 안동 풍천면까지 급격히 번진 건 오늘 오후. 거세게 부는 바람에 불길이 계속 옮겨 붙어 시내에서도 보일 만큼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애타는 표정으로 마을을 지켜봅니다. 바람은 너무 많이 불어서 나무가 휘어질 정도로 바람 많이 불고 있어요. 안동 시내에서 일부 막 하얀 비슷한 붉은 것들이 보일 정도예요. 불이 번진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불이 점점 커지면서 이번 산불 피해 규모는 역대 3번째입니다. 안동시는 오늘 오후 하회마을 주민을 포함해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참담하죠. 지금 어디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물을 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전부 다 대피해서. 급격하게 퍼진 불로 고속도로와 철도 통행도 중단됐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 서산 영덕고속도로 안동 분기점에서 청송교차로 구간 양방향 구간이 통제됐고 한국철도공사는 안동 경주 구간 철도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나흘 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차 계엄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윤 대통령 주장과는 달리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흘 뒤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계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JTBC가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대국민 담화문에 불과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이 비상의총에서 제기한 2차 계엄 제보입니다. 의총에서 민주당은 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 상황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냐, 내가 다시 계엄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해라 말했다는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하게 된 맥락도 적었습니다.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다시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추가 계엄 관련된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같은 정황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재차 확인됩니다. 공수처는 방첩사 간부로부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직접 재계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방첩사 단체 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답하고 그러자 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핑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올라왔다는 게 해당 간부의 진술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 공소장에 나온 검찰의 결론과도 일치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부는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IT 전문 요원들을 보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현장 지휘자였던 방첩사 간부는 과거 민간인 사찰 사건에 연루됐던 해킹 전문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장악을 해킹 전문가에게 맡긴 의도가 뭔지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쓴 자필 메모입니다. 중앙선관위 등으로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서버를 확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 처장은 임무 특성을 고려해 4곳으로 투입할 팀장들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IT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단장, 과학수사센터장, 사이버보안실장, 그리고 군사보안실장 등 대령급을 팀장으로 이들은 당시 선관위에 들어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고 서버를 촬영한 정보사 요원들과 달리 직접 선관위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의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과천센터를 맡았던 1팀장인 송모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이 지난 2011년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에 민간인 사찰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군사법원의 판결문입니다. 당시 기무사의 과장이던 송 센터장이 민간인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한 소속 군무원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엔 해킹의 키로그 프로그램이 사용됐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와 함께 사용돼 해킹 피해자의 키보드 입력을 모니터하고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첩사 내부에선 송 센터장이 포렌식뿐 아니라 해킹 등을 포함한 사이버 수사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방첩사가 당시 송 센터장을 콕 집어보낸 배경에 선관위 해킹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방첩사 측은 송 센터장이 2011년 당시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지휘관리 소홀 혐의로 징계만 받았고 그 징계도 6년 전 재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정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이 대표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430억 원 규모의 선거 보존 비용 문제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있을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 대표는 지난 18일 2심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때는 내지 않았던 진술서까지 내면서 막판까지 재판부에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대표는 30여 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선거 보전비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한 지난 대선에서 434억 원의 선거비를 보전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생사가 달려있는 사적인 궁박함 때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내용도 진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암살 테러를 겪었다는 것도 진술서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어제 서울 강동구에서 이렇게 도로 한복판이 쑥 꺼지는 대형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구명 안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실종자가 17시간 만에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싱크홀이 발생된 뒤 17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싱크홀 중심부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90cm가량 흙더미에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추락 직전 복장 그대로 헬멧을 쓰고 있었고 바이크 장화도 신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우리 아기 내가 깨워야 하는데 라고 하며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벌인 소방대원도 관련 내용을 알리며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한 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후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결국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이 수색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싱크홀의 크기가 워낙 컸습니다. 지름과 깊이 모두 20m에 달했는데요. 또 사고 당시 상수도 배관이 파열되면서 2,000톤 넘는 물도 쏟아졌습니다. 싱크홀 안이 그야말로 거대한 뻘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인근 공사장 중장비까지 그 속에서 뒤엉켰는데요. 물을 빼내는 작업과 동시에 구조대원들은 잠수복을 입고 손으로 흙을 파내기도 했고 이후 굴착기 2대를 투입해 바닥을 긁어내고 나서야 남성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사고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사고 현장 주변으로는 통제선이 쳐져 있고 이곳 도로도 지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만 해도 싱크홀의 크기는 약 10m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2배가량 늘어나서 5개 차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소방당국과 서울시는 더 이상 싱크홀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뒤 땅이 꺼진 곳에 중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집안 안정화 공사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이 공사를 위해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 지하 탱크에 저장된 기름도 오늘 오전 모두 빼냈습니다. 집안 안정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싱크홀 발생 원인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 이번 싱크홀이 관련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JTBC 김영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